안녕하세요. 건강플러스 한주혜입니다. 여름이 되면서 답답한 운동화보다는 슬리퍼나 샌들을 신게 되면서 발바닥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슬리퍼나 샌들은 쿠션감이 떨어지고 굽이 없기 때문에 발 건강에는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질환으로 족저근막염을 들 수 있습니다. 건강플러스 오늘은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족저근막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족저근막은 우리가 걷거나 뛸 때 충격을 흡수하고 발의 아치 모양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족저근막에 미세한 손상이 반복되면 염증이 생기고 통증으로 이어지는데 이를 족저근막염이라고 한다.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에 족저근막이라는 조직에 염증이나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주로 발 뒤꿈치 안쪽 부위에서 시작해 발바닥 전체로 통증이 퍼지기도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첫걸음을 디딜 때 찌른 듯한 통증이 가장 특징적입니다. 특히 발에 맞지 않은 신발을 장기간 신고 일하는 현대인들에게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족저근막염의 특징은 서서히 진행된다는 데 있다. 처음에는 발바닥이 뻐근하거나 불편한 정도지만 방치하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 걷기조차 힘들어질 수 있다. 오늘 TV 주치에서는 발 건강의 적신호 족저근막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정형외과 민태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제 주변에도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이긴 한데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족저근막염 어떤 질환인가요? 예, 족저근막염이란 단어 어렵게 느껴지시죠? 하나하나 풀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족은 발, 저는 바닥, 그리고 근막은 근육막을 의미합니다. 염은 염증을 뜻합니다. 즉 발바닥 근육막에 염증이 생긴 질환이라는 뜻이죠. 족저근막은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아치 모양으로 이어지는 섬유 띠입니다. 이 구조는 우리가 걸을 때 발바닥의 충격을 흡수하고 아치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곳에 미세한 손상이 반복되면서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네, 발바닥 근육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이게 또 제일 흔한 뒤꿈치 통증 증후군이라고 한다는데 뒤꿈치 통증 증후군은 뭘까요? 예, 이제 뒤꿈치가 아프면 모두 족저근막염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질환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외측 족저신경 포착. 이거는 뒤꿈치뼈 근처에서 신경이 걸리면서 통증을 일으킨 질환이고요. 발목 터널 증후군.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에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경골 신경이라는 신경이 발목 안쪽 터널에서 걸리면서 발목 내측이 저리고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입니다. 네. 이 외에도 이제 후방 충돌 증후군이라 그래서 발꿈치 뒤쪽에 뼈 조각이 있으신 분들이 발목을 안으로 접을 때 통증을 호소하시는 그런 질환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외에도 갑작스럽게 뒤꿈치에 통증이 생기는 종골의 피로골절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꿈치 족저부에 지방 패드가 위축되면서 이로 인해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측성으로 발꿈치 통증이 느껴진 경우에는 이제 류마티스나 통풍과 같은 전신 질환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발에도 위치와 양상에 따라 다양한 질환이 생기는데 족저근막염의 원인은 뭘까요? 예, 족저근막염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이제 마라톤 선수나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아니면 오래 서서 일하는 직업군들, 이제 교사분들, 간호사분들, 조리사분들 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래 서 있으니까 그만큼 족저근막에 부하가 많이 걸리면서 아플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무래도 체중이 많이 나가신 비만 환자분들은 체중이 늘면은 가해지는 압력이 늘면서 아플 것이고 또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인해서 지방 패드가 위축되는 경우에 노인성 족저근막염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이 외에도 이제 평발이나 요족이라 표현하는 발의 구조적 이상은 족저근막에 지속적인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아리 근육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킬레스건인데요.
이것을 이루는 비복근과 가자미근 이 두 근육의 단축, 짧아짐으로 인해 걸을 때 족저근막에 더 큰 인장력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액순환 장애나 당뇨병과 같이 이제 전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또한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뭐 직간접적인 충격도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직간접적인 충격 역시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장시간 서 있거나 아니면 많은 충격을 받은 경우에 족저근막이 뼈에 닿는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혈액순환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예, 혈액순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당뇨가 조금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말초 혈관 장애가 있으시고 그리고 말초 신경 장애를 대부분 동반하십니다. 특히 우리 뒤꿈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미세 혈관과 신경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변화에도 환자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또 마라톤이나 오래 달리는 경우에도 족저근막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요즘 그 러닝도 유행하고 또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좀 오래 하게 되면은 영향이 있을까요? 예, 그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하지 않으셨던 환자분들이 갑작스럽게 긴 거리를 달리거나 뛰시게 되면은 이로 인해서 족저근막염이 많이들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스트레칭하고 준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또 발의 모양도 중요하고 또 직업적인 영향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뭐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서도 발병률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하이힐이나 굽 높은 신발을 자주 신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족저근막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성은 발 구조나 체중 분포 차이로 인해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업이나 운동 그리고 습관, 체중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개인차가 있으므로 남성도 충분히 족저근막염에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활동성이 많다고 하면은 또 어린이들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린이나 청소년도 좀 위험군에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충분히 위험군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장기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뼈들도 자라면서 발에 있는 뼈들도 자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발에 있는 뼈들이 급성장을 하게 되면서 발의 구조가 변하면서 이로 인해 아킬레스건과 족저근막염에 가해지는 부담이 달라지므로 이 역시 족저근막염에 좀 취약해지는 그런 위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그리고 또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족저근막염의 증상도 한번 살펴볼까요? 족저근막염의 증상은 매우 특징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통증이 심하다가 몇 발짝 걸으면 조금 좋아지는 경우,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찌릿한 통증이 오는 경우, 예, 이 증상은 족저근막이 밤 사이에 수축되어 있다가 첫 발을 디딜 때 순간적으로 이제 과하게 늘어나면서 생기는 통증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하루 종일 통증이 지속되며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걸을수록 점점 더 아파집니다. 또한 전체 환자분들 중에 20에서 30% 정도는 양측성으로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흔하지는 않지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통풍과 같은 전신 질환과의 감별도 필요합니다. 네, 첫 발을 내디딜 때 아픈 게 주요 증상이라고 하셨는데 아니면 뭐 눈에 보이게 붓는다든지 뭐 발의 모양이 변한다든지 이런 증상도 있을까요? 예, 대부분 환자분들은 일반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발 모양의 변화나 붓기 등은 없으십니다. 다만 드물게 족저근막염을 장기간 앓고 계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족저근막 섬유종이라고 해가지고 그 발바닥 쪽에 이렇게 좀 덩어리 같은 게 만져지시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환자분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네, 일단 발에 문제가 생겼다면 걷기가 힘든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와 비슷하지만 또 감별이 필요한 질환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통증이 갑작스럽게 생기셨다면 이제 족저근막이 부분적으로 찢어졌거나 파열됐을 가능성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장기간 이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오랜 시간을 걸은 후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통증이 있을 때는 아까도 설명드렸던 이제 뒤꿈치의 피로골절 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발에 동시에 생긴 경우에는 전신 질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족저근막이란 발 뒤꿈치 뼈에서부터 발가락 아래까지 연결된 두껍고 강한 섬유띠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족저근막염 환자는 최근 10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며 과거에는 40대 이후의 연령대에서 주로 나타났다면 최근에는 젊은 연령층에서도 급격히 늘고 있다. 네, 환자분 오늘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1년 전부터 양 발바닥이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와봤어요. 혹시 언제 발이 많이 아프세요? 보통 아침에 일어날 때 많이 아프고요. 오래 서 있다 보면은 조금 더 통증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아프신 위치가 이렇게 발 뒤꿈치 쪽이 아프신가요? 아니면은 앞발 쪽이 아프신가요? 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뒤꿈치 쪽이 더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 혹은 오랜 시간 앉았다가 일어났을 때 뒤꿈치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족저근막염을 의심해야 한다. 첫걸음에서 심한 통증이 나타났다가도 조금 움직이고 나면 통증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 환자는 1년 이상 된 족저근막염 증상으로 오신 환자분이시고 촬영한 엑스레이에서 족저근막 환자분께서 아파하신 부위에 뼈 조각이 자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킬레스건을 늘려주는 운동 치료를 병행하면서 환자분께서 아파하신 부위에 물리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를 함께할 예정입니다. 족저근막염이 의심되면 구조적인 문제나 골절 여부, 다른 질환과의 감별을 위해 X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더 정확한 평가를 위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면 족저근막의 두께와 염증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자기 공명 영상 검사를 통해 족저근막의 손상 정도와 주변 조직의 이상 유무도 확인이 가능하다. 지금 치료 시작하신 지 3주 정도 되셨는데 어떻게 증상이 좀 변하셨나요? 발바닥은 괜찮아졌는데 뒤꿈치 통증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아침에 일어날 때 발바닥이 많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그 증상은 좀 어떠신가요? 아침에는 괜찮아졌는데 오래 서 있을 때는 조금 통증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 뵀을 때 알려드렸던 운동 열심히 하고 계세요? 잘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는 너무 바빠가지고 하지 못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오래 서 있거나 달리기와 같이 발에 지속적인 하중이 가해질 때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쿠션이 없는 딱딱한 신발을 신거나 평발인 경우도 족저근막염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환자분은 평발이 심하셔서 족저근막과 연결된 아킬레스건이 많이 짧아지신 환자분이십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주간 아킬레스건을 늘려주기 위한 치료를 진행했고 환자분은 많은 호전을 보이셨습니다. 앞으로의 치료 역시 집에서 환자분께서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운동 교육에 중점을 맞출 예정이며 이후에 6주 정도 지난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증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족저근막염 초기에는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발바닥 마사지와 종아리 스트레칭으로 유연성을 늘려주고 편한 신발과 맞춤 깔창 등으로 재발을 방지한다. 그래도 통증이 지속되면 주사 치료나 체외 충격파 치료를 시행할 수 있으며 심하면 수술도 고려할 수 있다. 족저근막염은 단순한 발바닥 통증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기 쉬운데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통증이 만성화돼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통증을 피하려고 이상한 보행 습관이 생기면 전체적인 체형 불균형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적절한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술 없이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발을 많이 사용해 나타나는 피로감으로 오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간 족저근막염을 방치할 경우 만성질환으로 발전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마다 통증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닌 질환의 신호일 수 있음을 자각하고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에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족저근막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진단법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일단 족저근막염이 의심되면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을까요? 예, 먼저 엑스레이 같은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이제 족저근막염으로 생긴 골극, 뼈 돌기, 뼈 조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이쪽이 뒤꿈치뼈인데 요 구조물이 족저근막입니다. 네. 이제 족저근막이 뒤꿈치뼈를 점점 당기면서 이로 인해 가지고 뼈에 이제 뼈 돌기 같은 것들이 자라게 되는데 엑스레이를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한 엑스레이 중에서 이제 서서 찍는 엑스레이가 있는데 서서 찍는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은 발의 구조적인 이상, 이제 아치가 높은 요족, 오목발이라든지 아치가 낮은 평발 등의 변형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치뿐만 아니라 뭐 초음파나 MRI 같은 걸로도 진단을 할 수 있나요? 예, 이제 초음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더 간단하고 빠른 검사로 이제 우리 족저근막의 두께라든가 파열 여부, 염증 있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뭐 골주사 검사를 하게 되면은 종골에 뭐 피로골절이 있는 것을 감별할 수가 있고 가장 정확한 건 MRI입니다. MRI를 찍게 되면은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다른 원인들을 모두 다 감별할 수가 있고 족저근막의 두께나 파열을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으면서 전체적인 염증의 파급 정도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위에 있는 이미지가 초음파 이미지인데 초음파는 아무래도 간단하고 비교적 저렴한 검사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족저근막이 지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 족저근막의 두께나 그리고 심한 파열이 있을 경우에는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영상은 골주사 검사인데 이는 뼈에 일종의 염색약 같은 거를 혈관을 통해 주입을 하면서 이제 뼈에 다른 병변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 뒤꿈치 통증을 호소하시는 환자분이 이제 종골에 피로골절 같은 게 있으신 경우에는 이런 골주사 검사를 하면 확실하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건 이제 MRI를 통해서 정확한 두께나 파열 정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발바닥 통증이 있으면 사실 좀 발을 좀 덜 쓰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족저근막염이 발생했을 때 가만히 둬도 좀 호전이 되는지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상이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절반 이상의 환자분들이 그대로 두는 경우 만성화되는 경과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 증상이 2주일 이상 간다고 하면은 꼭 병원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족저근막염을 치료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족저근막염 치료에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제 근육과 근막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연구가 있었는데 모든 이제 치료 방식들이 있는데 가장 효과가 높았던 치료가 스트레칭이라고 모든 연구 결과에서 밝혀졌습니다. 이제 족저근막 자체가 이 모형을 보시면은 발 끝에서부터 뒤꿈치까지 이루어진 이 구조물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발꿈치뼈, 뒤꿈치뼈, 종골이라 부르는 뼈고 이 뒤가 아킬레스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아무래도 뻣뻣해지면서 생기는 질환이 족저근막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의 첫 단계는 장단지 근육, 즉 비복근과 가자미근, 여기 있는 비복근과 가자미근, 이거 두 개를 통틀어서 아킬레스건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충분히 늘려주는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이랑 그리고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막과 내재근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칭을 매일 규칙적으로 6개월 이상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이제 90% 이상 좋은 효과를 보시려고 확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스트레칭이랑 또 운동요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스트레칭 방법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예, 이제 스트레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족저근막에서 아킬레스건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아킬레스건을 풀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아킬레스건을 이루어주는 이제 비복근과 가자미근을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은 우리가 이제 벽을 잡고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양손을 벽을 잡은 다음에 아픈 쪽 뒤꿈치를 최대한 뒤로 뺍니다. 최대한 뒤로 뺀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뒤꿈치를 땅바닥에 붙이셔야 됩니다. 네. 붙인 상태에서 벽을 밀게 되면은 이제 종아리가 찢어진 느낌이 나거든요. 이 찢어진 느낌이 나야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족저근막을 오래 앓고 계신 분들은 이 동작을 조금만 해도 굉장히 아파하시는데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종아리가 찢어진 느낌이 나야지 치료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통증이 있어도 꼭 이걸 참고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진으로도 스트레칭 하는 모습을 좀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예,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 여기에 있는데요. 이 우측에 보이시는 그림이 이제 벽을 잡고 하는 스트레칭입니다. 꼭 뒤꿈치를 이렇게 빼신 다음에 벽을 미시게 되면 이제 종아리에 인장력이 가해지는 이런 느낌을 받으셔야 되고요. 이 외에도 이 왼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족저근막 자체를 스트레칭하는 방법. 무릎을 쭉 편 상태에서 발 앞쪽을 손으로 잡고 쭉 당겨주게 되면은 이제 족저근막 스트레칭이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발바닥에 있는 이 족저근막 안쪽으로 보시면은 내재근이라는 작은 근육들이 있습니다. 내재근이란 건 이제 발가락을 우리가 이제 꼼지락꼼지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근육들인데 이런 근육들을 스트레칭을 시켜주고 강화시켜줄 수 있는 운동들이 이렇게 사진에서 보이는 골프공으로 계속 마사지를 해주면은 요 근육 결들을 따라서 이제 마사지가 되면서 염증이 좀 완화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발 앞쪽을 벽에다 대고서 눌러주게 되면은 이제 내재근과 족저근막이 당겨지게 되면서 이 역시 자극을 주게 돼서 염증 완화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운동도 좋지만 사실 저희가 항상 신발을 많이 신고 있잖아요. 그만큼 발을 평소에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이제 노인성 지방 패드 위축으로 인해서 이제 충격 흡수력 감소가 있으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이 아파하시고 지방 패드가 부족한 발 뒤꿈치 이 위치에 여기를 좀 보충해주기 위한 패드를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발에 구조적 이상이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평발, 아치가 낮은 환자분들, 그리고 요족, 아치가 높은 환자분들, 흔히 오목발이라고 하죠. 이 경우에는 이제 발의 모양에 따라서 맞춤형 깔창을 하게 됩니다. 평발 같은 경우는 아치를 조금 지지시켜주는 이런 깔창을 하게 되고 요족 같은 경우는 발 자체가 안쪽으로 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치도 지지를 하면서도 이제 발 외쪽으로 일종의 약간 뚝방 같은 거를 대주면서 발이 옆으로 돌아가지 않게 잡아주는 그런 구조의 깔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오목발이나 평발이 아니어도 평소에 구두 많이 신는 분들은 이런 패드를 끼워서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할까요? 예, 맞습니다. 단 이 패드의 위치 같은 경우는 발의 구조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발의 구조랑 실제로 걸을 때 발의 구조가 달라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만약 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이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다 하면은 꼭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이핑 방법도 궁금한데 알려주시죠. 예. 테이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환자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전문가들, 이제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한테 올바른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올바른 위치와 방향 그리고 적절한 장력으로 붙여야지 효과가 있고 피부 자극이나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일단 방법을 익히면 족저근막염 증상 완화와 근막 지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관리하는 데는 유용한 편입니다. 네, 집에서 발바닥을 이렇게 보면서 테이핑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약해진 이제 족저근막과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효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원칙은 테이핑을 할 때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충격을 받는 이후 뒤꿈치뼈를 좀 들어 올린다는 원칙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낮에는 이렇게 테이핑이나 깔창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밤에도 혹시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기가 있을까요? 예, 통증이 심하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도 밤에 고정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정말 심하신 분들은 이제 좌측에서 보시는 이런 기브스 모양의 보조기를 해가지고 밤이라도 어느 정도 이제 아킬레스건과 족저근막의 길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주시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고 이 외에도 이거를 조금 더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이런 의료기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발목의 각도가 자는 도중에도 안 움직이기 때문에 염증 완화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네, 족저근막염을 앓으시는 분들은 신발을 고를 때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그 신발 선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발의 변형, 평발이 있다든가 오목발이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신발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발의 아치를 지지해주는 깔창입니다. 이제 깔창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발에서는 아치가 낮아지고 뒤꿈치가 많이 닿아 있기 때문에 뒤꿈치를 올려주면서 아치도 같이 지지해주는 원칙이 가장 중요하고, 오목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뒤꿈치 뼈가 안쪽으로 휘어져 있는 내반 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형을 같이 호전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아치를 지지하면서 바깥쪽, 발의 우리 바깥쪽 날이라고 하죠. 네. 이 부분을 살짝 들어주면서 뒤집어진 안쪽으로 휘어진 뒤꿈치를 제대로 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높은 아치, 이게 요족, 오목발을 의미합니다. 요족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킬레스건의 내측이 짧아지게 됩니다. 당연히 아킬레스건의 내측이 짧아지게 되니까 이로 인해서 뒤꿈치가 안쪽으로 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변형을 교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은 내측 아치를 지지를 해주면서 안쪽으로 돌아간 뒤꿈치뼈를 교정시키기 위해서 바깥쪽에 뚝방같이 지지하는 대를 대주면서 이런 내반 변형을 교정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반대로 낮은 아치가 있으신 평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킬레스건의 바깥쪽이 짧아지게 되면서 뒤꿈치가 외반, 바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지해주기 위해서는 아치를 좀 높여주면서 이제 낮아진 뒤꿈치를 올려주는 그 두 가지가 가장 신발 선택에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네, 신발 선택에도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또 생활 습관 속에서 뭐 서 있는 자세 이런 것들로 족저근막염을 예방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오래 서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족저근막염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족저근막염을 좀 어느 정도 예방하고 싶으시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8시간 정도 서 있다고 하면은 이제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한 1분 정도는 꾸준히 스트레칭을 중간중간 하면서 뭉친 가자미근, 비복근 그리고 족저근막을 풀어주는 그런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또 다양한 보존적인 치료법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어떤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족저근막염의 보존적 치료가 잘 듣지 않거나 통증이 오래될 경우에는 주사 치료가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하죠. 이거는 가장 흔히 사용되는 주사 치료로 염증을 강하게 억제해서 통증을 빠르게 완화시킵니다. 그리고 통증이 극심할 때, 이제 밤에 너무 아파서 잠도 안 온다, 이런 경우에는 주사를 맞아주면은 좀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프다고 너무 자주 맞다 보면은 스테로이드 자체가 족저근막염을 약간 오히려 약화시킨 경우가 있어서 너무 장기간 맞으면은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파열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주사를 맞을 때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맞으신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충격파 치료가 최근에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격파 치료는 기본적인 원리가 이 충격파, 초음파와 같은 충격파를 아픈 부위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해주면서 이 안에 미세혈관들의 파열을 오히려 이렇게 유도를 시키면서 그로 인해서 피가 안에 퍼지면서 이제 재생이 되겠죠. 그런 거를 이제 바라고자 하는 그런 치료인데 초기에 3-4번 정도 통증이 심할 때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좋은 치료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염증이 생겼을 때 보통 소염 진통제를 많이 복용하는데 이렇게 약을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염증이 심할 때는 소염진통제를 먹으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구조적인 이상, 짧은 아킬레스건이라든가 족저근막의 과한 긴장 이런 것을 호전시키지 않으면은 그런 환자분들은 약을 끊게 되면 또 다시 통증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약뿐만 아니라 평상시 주기적인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치료법들 알려주셨는데 이런 방식으로도 호전이 안 되면 수술까지 가기도 하나요? 예, 대부분의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좀 오랫동안 앓고 계신 환자분들, 6개월 이상 이런저런 보존적 치료를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된 경우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수술적 치료 같은 경우는 뭐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킬레스건이 짧아지신 환자분들,
저희가 진찰을 해봤는데 아킬레스건이 너무 짧다 하신 분들은 이제 아킬레스건을 좀 늘려주는 수술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아킬레스건이 짧아지지 않았는데 지속적으로 족저근막의 통증을 호소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증상이 오래된 경우에 이렇게 족저근막염을 살짝 절개해주는 이런 수술적 치료 방법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네, 끝으로 족저근막염을 예방할 수 있는 법 정리해 주시죠. 예. 족저근막염은 한 번 생기면 회복하는데 이제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족저근막염을 예방하려면 아킬레스건과 발바닥 근막을 주기적으로 스트레칭하고 체중을 적절하게 유지를 하면서 충격 흡수가 잘 되는 신발을 착용하고 딱딱한 바닥에서는 맨발로 걷지 않도록 주의하며 무리한 운동이나 장시간 서 있는 활동은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오해와 진실을 OX 퀴즈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족저근막염이 있다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구두는 피해야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예, 정답은 O에 가깝습니다. 이제 족저근막염이 발 뒤꿈치에서 발바닥 전체로 이어지는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긴 질환인데 이제 굽이 너무 높거나 바닥이 딱딱하고 그리고 평평한 구두는 이 족저근막에 당연히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통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여성분들이 신으신 구두 중에 하이힐이나 너무 높은 하이힐이나 혹은 너무 낮은 플랫 슈즈 그리고 딱딱한 가죽 구두 같은 거는 아무래도 피하시는 게 좀 좋고요. 굳이 이제 꼭 구두를 신으셔야겠다면은 적당한 굽, 한 3cm 정도 전후에 그 정도 굽을 선택을 하시고 꼭 쿠션감이 있는 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게 너무 불편하시다고 하면은 아예 의료용으로 맞춰서 나오는 그런 아치 지지 깔창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큰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게 통증이 어느 정도 있으신 날에는 웬만하면 구두는 신지 마시고 편한 운동화 같은 걸 신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음 OX 질문입니다. 족저근막염은 통증이 발생했다 사라지길 반복한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예, 정답은 O입니다. 족저근막염은 대표적으로 이제 좋아졌다가 아프고 또 며칠 지나면은 또 다시 괜찮아지고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아침에 첫 걸음을 떼을 때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가 다음 날 되면 또 괜찮았다가 그 다음 날 되면 또 다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이건 평생 동안 갖고 계시는 질환이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스트레칭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어서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아이들에겐 발생하지 않는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성장기 아이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성장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발의 성장이 급격하게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뼈의 길이 변화가 곧 아킬레스건과 족저근막의 길이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길이 변화는 분명히 몸에게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염증이 잘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뒤꿈치 뼈가 붙는 부위에 성장판이 있습니다. 이 성장판에 족저근막염과 유사한 형태의 이런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갑작스럽게 뒤꿈치 통증이 생겼다, 갑자기 너무 찌릿하고 아프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면 꼭 병원에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족저근막염은 양쪽 발에 모두 생길 수 있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아무래도 한쪽 발에 생기는 경우가 조금 더 흔하긴 하지만 이제 양쪽 발 모두에도 발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생활 습관, 오래 서 있는 분들은 양발에 똑같이 하중이 걸리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족저근막염이 양쪽에 다 발생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발의 변형, 평발이라든가 오목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양쪽으로 나타납니다. 당연히 양쪽 똑같이 아킬레스건이 짧아지고 족저근막염이 짧아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양측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이제 통풍이라든가 아니면 류마티스 이런 전신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양측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꽤 흔합니다. 네, 마지막 OX 질문인데요. 족저근막염은 재발이 잘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족저근막염은 꾸준한 관리를 하지 않고 이제 스트레칭이나 이런 준비 운동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 족저근막염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시청자들의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운동을 하다가 발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제 운동을 하다가 급작스럽게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급성기 통증이 있을 때는 운동을 쉬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운동을 해가지고 어떤 근력 유지라든가 체중 감량 효과를 꾀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아예 쉬는 건 안 되고요. 다만 운동 습관을 좀 바꾸시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본인이 러닝을 오래 하다가 이런 통증이 발생했다. 그럼 러닝이 쉬는 기간 동안은 아무래도 직접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은 운동들, 이를테면 수영이라든가 실내 사이클 운동 같은 경우는 직접 이 족저근막 부위에 통증 자극이 가진 않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해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러닝을 하시기 전에도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시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족저근막염으로 인해서 다리나 허리까지 아플 수가 있나요? 예, 정답은 O입니다. 아무래도 족저근막염이 통증이 심하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증이 심하다 보니까 보행 습관이 조금 달라집니다. 뒤꿈치가 아프니까 자꾸 이제 앞꿈치로 걸으시려고 하게 되고 까치발로 걸으시려고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무릎과 고관절까지 이어지면서 어떤 보행 습관이 바뀌면서 이로 인해 특히 한쪽만 아프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반이 좀 틀어지기도 합니다. 장기간 틀어지게 되면은 이로 인해서 허리에서 기원하는 이런 다리 전체적인 방사통이라든가 이런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다른 부위의 통증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끝으로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족저근막염은 네모다. 어떻게 하시겠나요? 족저근막염은 생활습관병입니다. 족저근막염은 단순한 발바닥 통증이 아니라 잘못된 걸음걸이나 신발 습관, 그리고 체중, 스트레칭 부족 등 일상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생기는 생활습관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평소에 관리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칭하고 발에 맞는 신발을 신는 것부터가 바로 치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민태홍 정형외과 전문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을 소개하는 코너 건강 틈새 운동 만나보실 텐데요. 모두 함께 따라할 준비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물리치료사 이주영입니다. 최근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 중 목이 뻣뻣하다거나 거울 속 모습이 구부정하고 어깨가 무겁고 결린다는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 뒤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북목 증후군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거북목을 교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스트레칭과 운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볼 스트레칭은 거북목 자세로 인해 긴장되어 있는 목 뒤쪽의 근육들을 위한 스트레칭입니다. 총 3가지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깍지를 껴주시고 목을 아래 방향으로 천천히 내려 깍지 낀 손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어서 두 번째 동작, 시선을 왼쪽 겨드랑이 쪽으로 내려주시고 같은 왼손을 머리 위에 올려주셔서 가볍게 왼쪽 대각선으로 눌러줍니다. 이때 반대편 손을 최대한 반대쪽으로 내리면서 뒤쪽에 있는 목 근육을 이완시키도록 해줍니다. 각 동작을 7초에서 10초 정도 반복해 주시고 3세트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볼 스트레칭은 거북목으로 인해 짧아져 있는 목 앞쪽에 대한 스트레칭입니다. 총 3가지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듯이 손을 모으시고 양쪽 엄지가 턱 아래에 와서 고개를 지그시 올려줍니다. 이때 등을 너무 뒤로 젖히지 않게 주의하시고 목 앞쪽의 근육의 스트레칭을 느껴줍니다. 바로 돌아오시고 손을 포개어 주시고 왼쪽
가슴 위에 올려주고 그대로 살짝 눌러줍니다. 손을 왼쪽에 올려놓았다면 고개를 반대쪽, 오른쪽으로 돌려주시고 그대로 뒤로 젖혀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 앞쪽에 있는 목비근을 포함한 앞쪽 근육들의 이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시 천천히 돌아오시고 총 7초에서 10초가량 3세트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북목 자세로 인해 약화되어 있는 등 쪽의 근육들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운동법입니다. 총 4가지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운동을 하기에 앞서 4가지 알파벳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알파벳 Y, 두 번째 T, 세 번째 W, 마지막으로 L. 4가지 알파벳을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서 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뻗어주시고 엄지가 위로 가게 합니다. 그 상태에서 첫 번째 알파벳 Y로 가줍니다. 이때 등이 너무 뒤로 가지 않게 조심하시고 등 쪽에 있는 날개뼈가 움직이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턱은 가볍게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동작 T로 가기 위해 엄지를 바깥쪽으로 돌리고 두 번째 동작 T 알파벳으로 가줍니다. 세 번째 알파벳 W, 이때 손등이 뒤를 바라보게 자세를 취하여 주시고 천천히 앞으로 왔다가 등 쪽에 있는 날개뼈의 움직임에 집중하시면서 가슴을 펴주겠습니다. 마지막 알파벳 L 모양으로 엄지를 뒤쪽 방향으로 보내주시고 팔을 돌려서 앞으로 오셨다가 다시 L 모양으로 가기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4가지 알파벳 동작을 각각 10회씩 진행하셔도 좋고 혹시 어깨나 팔에 무리가 있으신 분들은 각각의 알파벳만 7회씩 3세트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스트레칭은 거북목 자세와 말려있는 어깨로 인하여 짧아져 있는 가슴 근육들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을 위해 편한 자세로 옆으로 누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은 상태에서 두 손을 포개어 줍니다. 위에 있는 팔을 천천히 위로 뻗어서 뒤쪽으로 넘겨줄 건데 이때 다리는 고정하여 주시고 상체와 팔만 이용해서 돌아가겠습니다. 각도는 아래쪽 45도 방향으로 먼저 갔다가 천천히 돌아와 줍니다. 두 번째는 90도로 천천히 늘려주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마지막 세 번째 120도 방향으로 천천히 늘려줍니다. 이 스트레칭을 하면 말려있는 어깨가 펴지면서 앞쪽에 단축되어 있는 가슴 근육들이 이완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진행할 운동의 경우 거북목으로 인해 약해져 있는 등 근육 중에서도 하부와 중부 등 세모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입니다. 편하게 엎드려 놓은 자세에서 팔을 W 자세로 양옆에 둡니다. 고개는 바닥을 보시고 천천히 날개뼈를 모으면서 팔을 들어주겠습니다. 이 상태를 5초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려와 주시고 이 운동을 3세트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은데 이때 주의할 점은 팔보다는 등 쪽에 있는 날개뼈가 모이는 느낌으로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거북목 증후군은 단순한 자세 문제를 넘어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운동법 꼭 기억하셔서 틈틈이 집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보다 좋은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건강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